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까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막말 비방을 쏟아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급기야 이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도를 한참 넘어선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 뒤에 숨은 속셈은 뻔해 보이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 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 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한 겁니다. 탄핵 심판 증인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나온 언급을 두고 재판관을 고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자충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멍청해 보였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역시 모든 게 다 계획되었던 일이었을까요? 김용현 덕분에 윤석열의 내란죄가 더욱 확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름 아닌 너무도 안 맞는 증언들 때문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국무위원 계엄군 지휘부의 증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 출석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보고령 2로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는 내가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전달도 자신이 실무자를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언론 기사에서 봤다는 윤석열의 주장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맞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절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자료가 접혀 있었다라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나 검찰 증언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의원, 요원 논란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저지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인들에게 퇴장 지시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국회 국방위 등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조특위에도 출석해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에도 곽 사령관은 707 특임단장, 10 수여단장 등에게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혔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결국 김용현 때문에 윤석열 측의 증언은 더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중간에서 윤석열은 어쩔 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로 헌재 생중계 영상을 봐도 어떻습니까? 김용현은 어버버하면서 대답을 이어가고 윤석열은 중간중간 김용현의 대답이 아니라며 화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부터 빠르게 처단하고 그 다음 오른팔들도 순서대로 처벌하고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의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거대 야당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 줄탄핵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고 위헌 입법 남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돈줄까지 차단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데다가 국가안보를 위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야당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게 이르고 또 심지어 상임위 또는 국감에서 정보위원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공직자로서 위축을 시키는 등의 야당의 국정 침탈이 이미 국정 마비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엄 준비를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정말 의회 독재의 폭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방통위원장은 3번에 걸쳐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방통심의위원회를 아예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한다고 자기 관련된 사건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이런 어떤 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예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거의 4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그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대왕 고래 시추 예산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되고 또 K 원전과 관련된 거, 그다음 아이돌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우리 군의 그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린 걸 보시고 이거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엄 준비를 지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정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준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소초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건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약 20시경부터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장관 오영주가 24년 12월 3일 22시 17분경에 도착하면서 국무위원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됐고 의사 종족소를 충족하게 되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심의를 한 사람들은 한 2시간 넘게 심의했죠.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죄송합니다. 네. 다시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1시간 반 이상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그리고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비상계엄은 매우 전격적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배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긴급한 의안이면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포하지 않고 당일에 배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행안부 소관이라 제가 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었고 심의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의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거친 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20시 30분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시 30분 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중에는 시민 저항과 유혈 살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설득도 하고 또 말씀도 하셨죠. 국무회의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혹시 그 문건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건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예, 직접 전달.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그 차단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 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재정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 명령도 있고요. 예. 거기 보면 긴급 재정 경제 입법 권이 명령. 있습니다. 예. 입법 권한까지 있습니다. 70개. 그 입법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걸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건 당연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 여당이 이 민생 관련한 거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을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혀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다. 이것만 제대로 발의가 되면 이게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참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 선포 행위와 관련돼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그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다시 한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예,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어렵고 또 합수당 구성도 어려울 것이므로 포고령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포고령이 예. 어차피 이 계엄은 하루를 넘기기 힘들고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려울 것이고 합수단 설치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포고령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생각보다 저기 하나하나 보통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예.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예. 걸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1호로 기재한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 문구는 국회 입법활동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문건을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좀 포고령 1호에 대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 주심을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해라. 셋째, 무력 충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넷째,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해라. 다섯째,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해라라고 지시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특정사가 고려 대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만 그 인원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다만 그 인원으로는 질서 유지가 힘드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이번 계엄은 과거에 해왔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죠. 네, 제 생각은 틀렸지만 다르지만 예. 대통령 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계엄을 보면 1군단이나 7군단 병력들이 주력이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병력들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수방사 특전사 병력들은 보조 병력입니다. 초기에 예. 초기에 일부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초기 대응 부대 정도인데 주력을 다 빼버리고 초기 병력 그것도 간부들만 하라고 하시니까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도 들고 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 요것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입법 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 가지고 이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좀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재부에다가 이런 이 긴급 재정 입법권을 해서 이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예,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를 보면요. 저 문건의 가운데 거를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리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뜻인데.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예. 네.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근데 저기에 보면 생각입니다. 네.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주지 말라는 그 뜻인데. 임금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잠깐. 네네. 잠깐만요. 네. 혹시 갑제 2호층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 1항 좀 보여주시겠어요? 1항 쪽. 저 1항을 좀 확대 좀 해서. 예. 근데 제가 읽죠, 그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그 갑제 29호증의 24의 기재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그 제 1항의 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예, 예. 이미선 재판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국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3분만 드릴 테니까 3분 내에 맞춰 주십시오. 예. 지금 비상 입법기구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 입법기구를 생각하셨을 때 이게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구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주면 안 되고 국무총리한테 줘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자꾸 과거에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쓸 때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이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그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혹시 국회 측에서 같은 시간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